오늘 저희는 이제 서울대 인류학과의 이승철 선생님 모시고 자산경제와 금융포퓰리즘의 부상, 그리고 금융시장이 정치와 사회운동의 주요한 장소가 될 때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찰해보고, 또 근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금융포퓰리즘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침 뉴스를 들으면 일기예보처럼 늘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와서,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저는 외계어를 듣는 것 같아서 괴롭긴 한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면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라도 금융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부는 아마 효과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움에 놓이셨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공기처럼 이 금융 투자 이 내용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포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승철 선생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류학 박사이시고요.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를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푸코의 막스, 반용, 푸코 효과 등을 번역하셨고요. 또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경제, 일상의 금융화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써오셨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발표해 주실 거고요. 1시간 발표해 주시고 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 이승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화창하고 좋은데 토요일 오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별로 목차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이제 뭐 1, 2부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경제화와 금융 포퓰리즘의 부상을 이제 역사적인 관점,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을 좀 할 것 같고요. 2부에서부터는 이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장으로서 금융시장을 재구성해낼 수가 있을까, 이제 질문을 던진 건 이제 일종의 과업이 되는 거겠죠. 과업이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밈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창기 2020년 4월 10일 이제 이 뉴스 화면에 이런 모습이 잡혀서 이제 AOC가 후기 자본주의가 셀피를 찍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트윗을 남겨서 화제가 됐던 트윗인데요. 그러니까 자막을 보시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1,6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3주 안에 잡을 잃었다, 실업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자막과 함께 본 뉴스는 이제 미국 증시 시장의 베스트 위기였다, 1938년 이후로 베스트 위기였다라고 하는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어떤 뉴스 화면이 이제 캡처가 돼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야니스 바로바키스 같은 이제 막시스트 학자는 뭐 이 장면을 계기로 이제 자본주의가 진짜 완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구나. 뭐 이제 그분은 이제 기술봉건제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밈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드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러한 불확실성이 급증한 상황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과연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뭐 사고와 욕망과 희망이란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쪽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제 톡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진일 텐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 이제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계속 이제 증시 부양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일 이제 증시가 화랑인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증시가 부양이 됐고 지금 뭐 4천이 깨지기는 했는데 요 어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뭐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천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4천을 넘네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이제 뭐 국민주라고 보통 불리죠.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에 많이 지금 이제 깨져서 이제 9만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에 기반한 화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서 부쩍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물론 이건 뭐 단기간에 오래만의 현상들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속되어 온 현상일 텐데 이게 통계적으로 좀 증명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연말에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거든요. 12월 말에 이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위에 표를 보시면 동학개미 운동이 엄청 활발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 919만에 머물렀던 이제 주식 투자자 소유자 수가 이제 2021년에는 1384만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거의 500만이 늘어나는 어떤 1년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기사에서 가져온 이제 그래픽인데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는 보통 이제 30대 이하보다는 40대, 50대, 60대가 이제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신규 투자자는 30대 이하가 굉장히 올 한 해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입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50%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 소유자 수는 뭐 중복들을 다 제거한 거고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랑 이제 법인을 포함하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랑 법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 한 3만 정도 생각이 되고 법인은 5.6만 명 정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24년 뭐 말의 기준으로 1,422만 명의 투자자 중에 1,410만 명 정도가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수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 노동자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일한 고용 노동자들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통 1,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자영업자 빼고 뭐 일용직을 빼고 이러면 1,6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동만큼이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일반적인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사실 과언이 아니겠죠.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시장별 회사별 소유자 수를 보게 되면 더 이제 좀 놀랍긴 한데 삼성전자의 소유자가 566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9명 중에 1명, 경제활동 인구의 뭐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을 가네 안 가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계 경제, 뭐 개인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올해 들어 여기 나온 수치로는 30대 이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 투자자에서 지금 보시면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한 67% 정도 되는 거네요. 67%가 되죠. 근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80%가 넘어요. 40대, 50대, 60대가. 예, 금액도 다 이제 상정해서 나오는데 금액으로 치면 40대, 50대, 60대가 사실 한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부양책이라는 게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지지 기반에 굉장히 충실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40, 50대 이제 중심으로 한 뭐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뭐 남성 여성 비율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남성 여성 비율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성이 52%, 여성이 48%. 뭐 이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우연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뭐 국제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 자산 시장이 좀 버블인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좀 제도적 개혁에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들 이제 신문지상을 달구는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이제 뭐 좀 바쁘셔서 뉴스를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25년 이제 7월 3일에 통과가 됐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사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 이제 쉐어홀더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쉐어홀더에 충실해야 한다. 쉐어홀더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쉐어홀더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이제 법조항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미국에서 금융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제 쉐어홀더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주주가치 혁명.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 노동자들 아니면 지역사회 뭐 혹은 뭐 기업과 관련된 여러 이제 동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말만 그러하든 실제로 그러하든 아무튼 기업의 목표는 이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식 이데올로기에 가까웠더라고 한다면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기업의 목표는 이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주주가치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이사와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제 노동자나 지역사회나 혹은 이제 동업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가치가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굉장히 아래로부터 일종의 뭐 기업 민주화라고 할 만한 정도의 이 발화들을 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기업이 주식 시장과 주식 가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금융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의 부상과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강조가 아예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거버넌스의 개혁이고 기존의 뭐 재벌 체제나 뭐 이런 체제에 대한 이제 개혁의 한 흐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존의 이 기업이 누구에게 복무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것이 주주에 복무해야 한다. 주주 가치가 최우선이 된다라는 걸 이제 명문화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볼 수가 있겠죠.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지금 최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논의를 하고 있죠. 자사주 소각이란 이제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서 그걸 소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주주 가치에 이제 복무하게 되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 주식을 사서 그걸 소각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이제 뭐 1980년대 이후 어떤 금융화된 흐름의 핵심적인 기업의 행태라고 많이들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예를 들어 보잉 같은 경우 자사주 소각을 진짜 많이 하죠. 애플도 그렇고 그러면서 신규 투자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자산소득을 둘러싼 과세 조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뭐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주어지게 됐고요.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투자자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뭐 그래서 이게 50억으로 돌렸던 걸 10억으로 내리자라는 얘기가 이제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이제 현상 유지가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최고 세율을 뭐 35%로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내에서 비판들이 있어서 이제 25%로 낮추는 형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과세 조정 과정에서도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기조들은 이제 뭐 잘 나가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찬물 끼얹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상속세 완화 추진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부분들을 좀 늘리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던 국부펀드 를 새롭게 조성하겠다. 실제 지금 한국투자공사에서 있는데 국부펀드가 있거든요. 뭐 세계 한 15위 정도 규모의 국부펀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새로운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조금 더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되게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국부펀드로 단순히 이제 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일정 정도 AI 바이오 사회 사업체들의 지분을 확보하자, 국가 지분을 확보하자, 아니면 이제 그 이익을 국민 배당으로 해서 일종의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들이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만 아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IMF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온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김대중 정부에서 사실 IMF 위기 국면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긴축 상황 속에서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택한 것이 이제 자산시장 부양과 소비자 신용부채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시작을 하죠.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신용카드를 막 발급하면서 이제 소비자 신용과 부채를 막 공급을 하게 되고 자산시장 부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제 부동산 시장의 논의들이 많이 이제 제도적 틀들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잡히게 돼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혹은 모기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자산 유동화 법령은 이제 이 모기지 부채를 일종의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됐던 그런 증권화가 가능해진 것도 이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제 가능해졌던 거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이 불게 됩니다. IMF 이후에 한국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민족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 현대증권에서 시작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고 코스닥 열풍과 부동산 열풍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돼요. 코스닥 열풍 2000년에 이제 일어났다가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코스닥이 쭉 죽고 그러면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경제를 확신합니다. 현대증권에서 이게 사실 저는 인류학자니까 이런 거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런 금융 광고 분석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이코리아에서 1999년 이제 한국 경제를 위해 여성이 일어나야 할 때다. 그래서 여성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뭐 이런 방식이 동원이 된다든지 뭐 유명한 BC카드의 부자 되세요 광고를 아마 조금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다. 지금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는 이제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라고 이제 로버트 브레너 같은 이제 뭐 정치경제학자 훌륭한 이제 역사학자 분이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면 이제 콜린 크라우치가 이야기한 사형화된 케인즈주의.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케인즈주의는 케인즈주의인데 보통의 케인즈주의가 이제 노동시장, 뭐 재정 확장을 통해서 혹은 이제 고용을 통해서 어떤 이 경기 부양을 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손쉬운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정을 확장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기 국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산 시장을 부흥시키면 이게 소비로 흘러 들어와서 경기 부양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김정일 정부가 대표적으로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좀 변형시켜서 자산가격 발전주의, 뭐 사용화된 발전주의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김정일 정부가 일단 첫 단추가 이런 식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국면이 올 때 이것들을 자산 시장을 통해서 극복을 한다.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기조가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투자공사법이 제정이 되고 국부펀드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안건들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좀 반복되어 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투영하는 기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어떤 합작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약간 여담이고 뭐 아무튼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가 도입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 매년 얼마씩을 부어야 되는 최근에는 이게 아예 의무화가 돼서 사실은 아까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퇴직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IRP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하는 분들은 일정 정도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할 때 IRP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5년에 이제 도입이 되고 언제 그게 의무화됐죠? 몇 년 전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인지 윤석열 정권 때인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때쯤에 이제 의무화가 되죠.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이 약화되고 주식 투자가 확대됩니다. 이 시기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말이죠. 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과 주식 가운데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주식에 걸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주식 투자를 공개하는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2005년 이때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굉장히 자산 시장이 계속 호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하고 1가구 1펀드라고 하는 문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2007년에. 이명박 정부에 오게 되면 제가 아까 약간 농담처럼 두 개 합작이라는 게 이명박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하면 주가에서 5천 간다라는 약속이 이게 이명박 정부의 굉장히 유명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약간 물 건너간 게 있었는데 자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해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 집권을 한 형태인데 이제 방향성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산시장 부양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국형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을 하게 되는데 은행채,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고 자산시장 부양을 한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뭐 약간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한국에서 없었던 제도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제도예요. 그래서 재개된 건 이제 2013년 되어서야 재개가 됩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지만 그리고 DTI LTV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확대하게 되죠. 2014년 15년 이게 최경환 노믹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시기 때의 이명박 박근혜 시기 때의 어떤 정책 중의 흐름이었고 최근에 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도입하고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형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펀드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됐던 그 통일펀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외치면서 통일펀드를 만들었던 거죠. 통일펀드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정책들이 많이 겹치죠. 이름만 좀 바꿔서 등장을 한다든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규제 실패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최근의 일이니까 비트코인 열풍과 암호화폐 시장 규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왜 규제하냐 뭐 이런 이제 마지막 청년들의 사다리를 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와중에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까 봤지만 뭐 1년 사이에 주식 투자자들이 500만 뭐 아마 2020년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2배로 늘었을 겁니다. 700만에서 1,400만 뭐 이런 식으로 늘었을 텐데 그런 이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한 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너무 이제 논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유예를 시켜요. 2023년에 실행을 하겠다는 차기 정권에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뉴딜 펀드라고 하는 어떠한 또 이제 정부 펀드들을 조성을 하게 되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밸류업 뭐 기업 가치 제고 정책 패키지를 내놨고 이제 법인세 뭐 여기에는 공매도 금지도 들어갔었고 뭐 그랬죠. ISA 한도 확대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연금 배당 관련 세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또 2년 유예시킨 다음에 아예 최종 폐지시켰죠. 이게 지금도 이제 부활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유예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뭐 굵직한 것만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많은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몇 가지 공통적 경향성이 당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자산시장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시장 부양이 정부 정당성의 정부를 유지시키는 서포트하고 본인의 이제 지지자들에게 뭐 일종의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제공해주는 어떤 자산가격 케인즈주의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냐 주식 시장이냐 라는 것은 정부나 혹은 민주당 정권이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 정권이냐 아니면 뭐 국제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자산 시장을 더 중요시하느냐는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부양이 이제 정부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산 시장 부양을 통한 중산층 보호라는 이제 논의들이 이게 핵심적으로 부양 정책과 연결이 되어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소득은 점점 뭐 오르기가 힘들고 그죠? 뭐 한국은 이중노동 시장이 더 심화되면서 사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노동소득 보완을 위해서 소비자 신용을 공급하고 가계부채를 늘리고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정程도 감세를 행함으로써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정책 지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투자자 주체의 전면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1,400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암호화폐랑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늘어날 텐데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투자만 하는 친구들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학교에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러면 사실은 훨씬 숫자가 늘어날 텐데 1,400만보다도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은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다 뭐 이제 진짜 뭐 한몫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적인 이제 제도와 배치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마지못해 이제 금융화에 뭐 조응하게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혹은 정책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일종의 어떤 조건이 되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IRP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의무화가 돼버렸으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의 이제 퇴직금은 자산시장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상생활의 금융화라고 하는 일상에서의 금융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지는 뒤에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이제 아까 이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제 투자자 집단의 집단 행동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세에 대해 혹은 뭐 이렇게 자산시장 규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흐름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위에 있는 이제 투자 주체의 전면화가 같이 가는 거겠죠. 자산 가치 보호를 위한 투자자 시민의 어떤 집합 행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볼프강 스트릭 같은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오늘날 국가란 것은 시장으로부터 정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적 정치의 변덕, 그러니까 정권이 변하고 어떤 것들이 뭐 이제 뭐 새로운 사회 운동이 나타나고 이러겠지만 그런 변덕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부의 목표이자 이제 보호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뭐 여러 뭐 현상들이 드러날 텐데 뒤에 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좀 흐름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일단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이제 담론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종의 자산경제 부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우리는 이제 상품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상품에서 이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의 문제로 그리고 뭐 이게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교환의 문제에서 투기라고 하는 투기 투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일종의 노동의 보충물
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경제활동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제 보통 이제 노동력 상품에서 인적 자산으로 이 변화된 어떤 이 사람의 노동 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죠. 최근에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상품이 되지 말고 자산이 되라. 상품은 이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은 팔아넘기 양도 가능한 어떤 것이 되는데 이 자산은 계속 이 사람한테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렌트 자산 소득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미래 소득을 뽑아내야 되는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상품이 되지 말고 자산이 되라.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이 자기계발서였는데 일종의 시대 정신에 가까운 그 가끔 깜짝깜짝 놀랐던 때 자기계발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쓸 때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사 에드킨스, 뭐 메린다 쿠퍼, 마틴 코닝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이 더 이상 고용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물가와 임금 상승보다 빠르게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지금 실제 그러하잖아요. 물가와 임금 상승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찾아진다. 계급이란 것이 전통적인 방식처럼 사람들의 직업과 교육의 관점에서 정의되기보다는 자산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재개념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산 경제로 오게 되면 오늘날 노동 소득이 오히려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자산 소득이 장기적이고 확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적합한 말이죠. 저희가 원래는 이제 노동소득이란 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것이고 그것의 부가적인 것으로 자산소득은 운이 좋으면 뭐 얻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자산경제와 국면에서는 이게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죠. 노동소득이랑 언제 끊길지 모르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것이고 자산소득이야말로 내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렌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ETF를 계속 한 매달 얼마씩 사면 노후에 이만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지,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확히 반대된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뭐 이 자산소득화의 심화라고, 자산소득자 사회의 심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학계에서 떠드는 거대한 농담 같은 건데요. 제가 하면 이렇게 별로 웃지는 않는 농담인데 학계에서 되게 이렇게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학계에서도 메타 키워드란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농담처럼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90년대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떤 키워드였고 세계 말하는 거, 2000년대에는 네오리버럴리제이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화, 2010년대에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었더라는데 2020년대의 키워드는 렌티어라이제이션이다. 렌티어라는 건 자산소득자죠. 금리생활자 혹은 지대추구자, 보통 번역이 된 어떤 생산에 참여하기보다는 소유관계에 기반해서 렌트를 받아가는, 임대료를 받아가거나 지대를 받아가거나 혹은 자산소득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렌티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렌티어라이제이션이 핵심적인 2020년대를 진단하는 어떤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옆에 보시는 이제 뭐 불로소득 자본주의나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불로소득이 이제 이 렌트의 번역어입니다. 저는 자산소득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불로소득보다는 뭐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자산소득 자본주의 시대 혹은 자산소득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공 부분을 프라이빗타이제이션하고 인프라스트럭처나 지적재산권, 자연자원 등 사물의 자산화를 통한 투자 대상의 공급 확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이 자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자산화되고, 뭐 대표적인 얘기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뭐 영국의 대처 시절에 대처가 이제 여러 공공 임대주택들을 다 이제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거든요. 개인들에게 이제 명목 자체는 이제 뭐 홈오너 소사이어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누구나 자기 집을 가져야지, 하나씩 한 사람 한 채씩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자산 공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었던 대상을 개인들이 사고팔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줘요. 인프라스트럭처 마찬가지죠. 인프라스트럭처 마찬가지고, 지식재산권이 일종의 IP, 최근에 뭐 IP가 자산이다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자연자원, 또 더 나가서 아까도 얘기했던 부채들, 개인의 부채들이 일종의 증권화돼서 누군가의 자산으로 팔려나가죠. 모기지 부채를 여러분이 은행에서 지게 되면 증권화돼서 그게 팔려나가고, 휴대폰 약정을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3년 계속 약정비를 내게 되잖아요. 그 약정비는 사실 누군가의 렌트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년비를 3년치 약정 증권을 팔아 넘기거든요. 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왜 인터넷은 3년 약정일까요? 다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권 시기에 그 자산 부채 유동화가 가능해졌던 그 시기가 정확히 휴대폰과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한 시기여서 그때부터 3년 약정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예, 그 3년 약정을 해준 다음에 그걸 증권화해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달 내는 돈을 이제 이 자산 계급에 꼬박꼬박 꽂히게 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이자로 들어가서 뭐 CMA 통장의 이자로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CMA가 아니죠. 갑자기 또 영어 단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산시장이 굉장히 팽창이 되게 되는 것이고 투자자의 증가와 자산소득 생활자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독점의 문제로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대 추구의 문제, 그러니까 안정된 지대를 계속 이제 뽑아먹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혁신가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이제 자기의 경영자가 되어야 되고 기업가적 주체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논의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제 표명되는 명분이고 알고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이 아스케나지가 이야기하듯이 일종의 워너비 자산소득 생활자가 된 것이 아닐까. 그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학생들의 꿈의 1순위가 건물주고 조금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착한 건물주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죠? 뭐 이런 이 자산소득에 기반한 어떤 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들을 또 일상생활의 금융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는데 장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금융적 관심이 일상생활의 여타 관심을 압도하거나 지배하고 마찬가지로 생활과 판단에 있어서 금융적 가치가 다른 가치에 우선하며 사람들의 삶을 조직하는 방식이 금융적 기준에 의거해가는 차원이 확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서 소개했던 디 에셋 이코노미의 에드킨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자유주의를 단지 이제 1%의 렌티어들의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 효율적인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건 자기도 동의한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때도 뭐 1대 99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약간 어떤 또 하나의 이 변화들을 가리는 것 같은데 그게 자산에서 돈을 버는 것이 물론 따옴표된 것이지만 그만큼 민주화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산에서 돈을 버는 걸 추구하고 있고 자산의 소유와 투기 자체가 상당 부분 일종의 일처럼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변화들은 이 투자자 주체의 확산과 함께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가 문화로라고 하는 어떤 이 흐름도 있고 뭐 캠페인도 있었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은 결국에 너 자산을 아는 자신의 어떤 모든 이 뭐 마인드, 멘탈 뭐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자산이죠. 그죠? 재능 이런 것도 다 자산이고, 하여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혹은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조직하느냐 뭐 이런 게 1차적인 관심이 되는. 최근에 이거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성동구에서 직접 나서서 성동구에 거주하는 생활권 청년들에게 투리니 인문학이라는 기초 경제금융교육을 시켜주는 정부까지 나서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 주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관심은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파이낸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금융 포퓰리즘의 부상과 연결시키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좀 고민 중인 이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포퓰리즘 이제 한국사에서 워낙 이제 포퓰리즘이 뭐 이제 퍼주기나 뭐 아니면 대중 영합주의로 이해가 돼서 그런 이제 한국에서 오인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약간 중립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무매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이제 정병희 선생님이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 자체는 이제 뭐 정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듯이 좌파로도 갈 수 있고 우파로도 갈 수 있는 일종의 세계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금융과 포퓰리즘은 외재적 관계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화 과정에서 이제 몰락한 중산층과 불안정 노동자층이 이제 포퓰리즘 정치로 경도될 수 있다. 그 불만들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표준적인 많은 이제 이야기들고 사실 맞는 얘기죠. 뭐 많은 불만들이 이제 뭐 트럼프로 가든지 아니면 좌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등장을 하든지 뭐 이런 형태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일종의 금융과 포퓰리즘의 내재적 관계라는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 포퓰리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와 대중, 뭐 인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인민들은 굉장히 이 상처받은 인민들이에요. 문화적 포퓰리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에게 박해받고 자신들을 빅팀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극우 포퓰리즘에서도 예를 들어 뭐 트럼피안들이 백인이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엘리트 자리에는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협하는 다른 타자들도 있죠. 뭐 이민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와 원한 감정을 가진 투자자 시민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 이제 한국의 소설 작품들이 투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처와 원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그때 이 아파트를 샀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김혜란 선생님의 그 좋은 이웃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다 이제 일종의 이 상처와 원한 감정이잖아요. 뭐 최근에 그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도 그 보면 뭐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온갖 상처와 원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렌티어의 길을 가시던데 은퇴하시고 아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원작이 소설인데 소설에 가면 뭐 결론이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아무튼 뭐 스포일러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이러한 식의 어떤 이 투자 시민이 등장을 하고 있고 집합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무매개적으로 실현.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가능하죠. 집합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뭐 대변을 통해서 뭐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무매개적으로 자신의 자산 가치를 보존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종의 정치적 효능감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장으로서의 금융시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산 가치의 자기 준거성이라는 문제들을 간파해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자기 준거성이 굉장히 자기 준거성은 자기 참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동의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 이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이 금융경제학의 뭐 이제 대가라는 분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 자신 하나의 집단으로서 주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다른 투자자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주식의 가격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이 사실 많은 논란의 거리가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크고 작은 투자자들이 공유한 직감과 투자자 스스로 만들어낸 이러한 통념을 강화하는 뉴스미디어에 기반한 하나의 자기 실현적 예언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가가 가치 있다라고 이 주식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걸 자기 준거성 혹은 자기 참조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어디에 기업도 아니고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오르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이러한 기묘한 현상이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자산을 둘러싸고는 그런 자산을 둘러싼 논의들을 자산가치의 자기준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준거성을 일종의 이 연결된 대중들이 간파해내기 시작하면 동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실러는 대중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2001년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그냥 우리가 이게 가치 있다라고 믿고 홍보해서 사기 시작하면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대중들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최근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밈스탁, 밈주식, 뭐 밈코인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계속 이걸 무지성으로 사자. 무조건 사서 들고 있으면 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런 공매도를 뭐 이제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게임스탑의 내재적 가치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준거성이 일정 정도 간파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게임스탑 사태 때
인터넷 게시판에 레딧 그 월스트리트 베츠 게시판에 이 얘기가 올라와요. 이 실러도 인용하고 케인즈도 인용하면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내재적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사면 가격이 오르는 거다. 여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준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거의 최상위 포스트로, 그러니까 핀된 포스트로 며칠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간파하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타자들과 우리 투자자의 구별이 나타나게 되죠. 자산 가치,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얘기하면 주식을 떨어뜨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위협하는 뭐 여러 철진한 뭐 노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엘리트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좌파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자신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외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투자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뭐 이런 방식의 공매도 폐지 운동들이 있었죠. K 게임스탑 뭐 이런 걸 내놓으시면서 동학개미를 살려내라, 공매도를 결석한다. 혹은 이제 소액주주 운동들도 이런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주가락은 범죄행위다, 대표를 처벌하라, 뭐 이런 방식의, 혹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파트 제값받기 운동본부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접촉하면 평당 1,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혹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되게 싸게 내놓는 금매를 내놓는 행위를 막 이제 규탄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다 다른 맥락들을 가지지만, 정치적 지향도 다를 것이고 다른 맥락들을 가지지만, 일종의 공통된 논리 구조를 보자면 나의 자산은 내가 지키고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접 행동들에 나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경제인류학자로서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일정 정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뭐 도덕적 판단이나 지금 현상이 뭐 단순히 이제 버블이고 한번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파악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을 일종의 하나의 역사적 국면이자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가지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류학자니까 인간학이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학이 어떤 변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이제 금융 영역이라는 것의 확대와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고민들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 자체를 정치나 사회운동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금융시장은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아니라 진짜 정치와 사회운동의 장은 금융시장 바깥에 있는 것이고,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방해가 되는 혹은 문제가 되는 어떤 것으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와 사회운동의 장으로서 금융시장이라는 걸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혹은 이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좀 심층적인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것을 좀 이제 먼저 선구적으로 좀 제기했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많이 참조하는 이제 분이 이제 미셸 페어라는 분이 쓴 이제 피투자자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이걸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2부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뭐 2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옆에 김종철 선생님의 이 글은 기본 자산에 뒤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금융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공상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어떤 논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뭐 기본소득 틀렸다라고 돼서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기본소득 얘기보다는 사실 딴 얘기가 훨씬 많은 책이에요. 근데 아무튼 금융적 주체성의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하는 인간, 교환하는 인간, 우리가 흔히들 근대 자본주의 인간형으로서는 노동의 인간 혹은 교환의 인간이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인간은 교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과 포트폴리오, 인적 자본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이 대상으로 변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변화됐다기보다 중첩되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자본과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그 외에 투자자, 피투자자라고 하는 어떠한 층이들이 또 존재하는 거 아닐까. 근데 피투자자, 인베스트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치평가에 기반해서 신용을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평가를 감수하면서 신용을 갈구하는 피투자자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오늘날 이제 보게 되면 금융자본주의 이전의 주체들이 상품의 공급자인 동시에 구매자였던 것처럼, 그죠? 공급자란 건 노동자인데 동시에 소비자로서 구매를 했던 것처럼 금융자본주의에서의 자산시장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주체는 일종의 신용을 공급하는 동시에 요구하는 투자자이자 피투자자다. 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투자되는 피투자로 변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 약간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빠르게 그냥 넘어가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우정 선생님도 저기 와 계시는데 최우정 선생님이 더 자세히 이 분석을 하신 게 있어요.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이 비교에 대해서 이 녹색당 어디 자료집에서 제가 봤었는데 좀 그걸 더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에서 핵심은 상품화와 자산화, 노동과 투기, 이윤과 자산소득, 렌트, 착취와 수탈, 추출. 이것은 이제 이 대체라기보다 중첩된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교환과 협상으로 산업자본주의는 중심이 됐다면 가치평가와 신용 할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금융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시가 됩니다. 근데 미셸 페어가 흥미로운 점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사실은 다 피투자자로 변신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 정도 투자자이자 동시에 피투자자. 그러니까 국가가 기존에는 시장 개입을 통한 발전과 분배를 추구하는 어떤 주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국내외 금융시장에 종속돼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 이제 초국적 금융시장에 종속되거나 혹은 본인의 정당성을 위해서 국내의 금융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에 처하게 된다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해관계자의 관리와 성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매니저들의 주체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주주가치의 실현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되면 기업도 금융시장과 연관 속에서 금융시장에 연루돼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걸 종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노동자, 소비자,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가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자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뭐 이러한 형태이면서 그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현상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변화하는 어떤 투자자 시민이 등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혹은 여러 사회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어떤 피투자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상품이 아니라 자산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피투자자의 위치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조건이라고 보는데 페어는 이런 비유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초창기 노동조합 운동가들이 임노동자를 노동력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소유자로 표상하는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지위에 반대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시초 축적을 통해서 원시적 축적을 통해서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지위를 만들어낸 것에 반대했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법률이 창조한 주체 형성의 따름이라고 일축했지만 동시에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조건을 노동계급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합적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이러한 노동 전략처럼 이 우리가 금융자본주의에 혹은 투자자에 종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건들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걸 또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이중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근본적인 얘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노동운동 분파만이 일자리 시장에서 노동력 가격에 협상하기 위해 자유로운 노동자의 지위를 전유하기로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려 했건 아니건 사회주의의 도래를 앞당기려 했건 모든 노동조합이 임금관계 게임에 참여했다. 가장 온건한 이들은 이제 뭐 인간화된 자본주의를 위해서 혹은 이제 전투적인 노동조합주의자들은 노동 착취를 강화하지 못해 이윤율 저하 경향을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 임금 인상 투쟁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초기 노동조합의 지혜를 재발견하는 게 이제 신용 공급자들이 자신의 평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건을 비판적으로 전유하는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 피투자자 액티비즘의 핵심은 이윤 추출에서 신용할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피투자자 연합 및 운동가는 이미 생산된 무언가의 배분을 넘어서 무엇이 생산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노동자와 생산수단 소유자 간의 소득 분배보다는 자본이 할당되는 조건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고,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완전 뒤집은 논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 노동 자본의 관계에도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제 그게 막스주의에서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이기도 하지만, 막스주의 한 분파에서 또 이야기하듯이 상품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자본 자체가 자본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본질적인 특징. 자본, 그러니까 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이 일상 속까지, 대중의 일상 속까지 확산됐다는 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에는 몇몇 자본가와 은행 자본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항투기라고 하는 전략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의 할당, 신용과 자본의 할당되는 조건과 그 할당을 변화시키는 운동들을 전개하자. 피투자자 운동의 과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실현적 예언의 게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기 실현적으로, 일정 정도는 자기 실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를 하고, 이것이 대항투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이런 이 대항투기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디베스트 포 팔레스타인 운동이나 혹은 기후 운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삼척 화석 발전소 이제 투자 철회 운동, 그죠? 투자 철회, 여기에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을 철회해야 된다. 혹은 뭐 이제 기후 운동에서 특히 뭐 이제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이 여러 이제 회사들의 석탄이나 혹은 탄소를 생산하는 석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개별적인 운동이지만 미셸 페어가 이것들을 묶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일종의 이 자산의 할당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서, 물론 기존에 있어 왔지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어떤 형태,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산 할당에 개입하는 일종의 카운터 스페큘레이션의 문제이다.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미셸 페어에 대한 논의에 대한 평가인데,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사회운동의 장으로 혹은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미셸 페어가 가진 어떤 한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미셸 페어 본인은 이제 프랑스의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급진적 노동조합주의의 전통 속에서 이제 사유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노동의 조건, 그러니까 초창기 노동운동이 직면했던 자유주의적 조건,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변형시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막스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들을 보게 되면 외부 개입을 통해서 혹은 내외부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조건 자체를 폐지라고 했으니까 좀 강할 수 있는데 지양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 이 페어가 이야기하는 임금 단체 협상 전략들이 조건의 수용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들을 변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죠. 탈상품화하는 시도, 예를 들어 노동력 상품을 탈상품화하는 시도, 사회보험이나 뭐 복지제도를 통해서. 근데 또 동시에 조건을 지양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 예를 들어 국유화 시도나 뭐 자주관리나 협동조합의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죠.
똑같은 형태들을 투기 운동에도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종의 뭐 이렇게 대립된다라기보다는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조건을 수용하는 신용할당과 가치평가를 전환시키는 어떤 방식들이 있죠. 그게 투자철회 운동이나 혹은 대안적 가치평가를 둘러싼 논쟁들, 혹은 최근에 심지어 이것들을 소셜미디어 차원까지 확장시켜서 블락아웃 운동 이런 것들도 벌어졌었죠.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내 관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나의 자산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일종의 카운터 스페큘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블락아웃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건의 변형도 분명히 존재하죠.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부분적인 탈자산화, 탈상품화가 아닌 탈자산화. 어떤 방식이냐면 뭐 누진 피케티가 제시하는 누진 자산세라든지, 혹은 여러 대안 플랫폼 혹은 대안 금융 공간들, 뭐 마을 금고도 있고 빈고 뭐 이런 여러 대안 금융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대안화폐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혹은 이제 커먼즈의 확대를 통해서 이 자산화를 막아내는 거죠.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 공공의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산화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게 자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커먼즈의 확대가 조건의 변형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조건의 폐지에 가까운 어떤 개입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꽤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계에서는, 최소한 학계에서는 최근 들어 연기금 사회주의라든지 뭐 주권화폐, 협동조합 연계 기본자산제 등등 꽤 논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특히 한국에서는 뭐 정치경제학이나 이런 영역들이 최근 들어 많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이 그냥 소개 차원에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제 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기금 사회주의란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 어떤 거냐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지금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총 1212조예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제외한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1219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코스피 상장 주식 시가총액의 60%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기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논란이 많이 되는데, 국내 주식에 연기금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국내 증시 부양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지금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 채권이 있고 국내 주식 1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늘리겠다는 거죠. 정권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대체 투자란 거 이제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국내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삼성, SK 뭐 이런 정도인데 쭉 이제 뭐 유명한 주식들이죠. 지분율이 대부분 뭐 7, 8% 정도 가능해요. 지금 14%의 투자액을 가지고도 이 지분의 이 전체 이 회사 지분의 7에서 8%들 한국의 큰 대기업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 사회주의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 속에서 이제 로빈 블랙번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뭐 1999년에 제안하신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에 머물지 말고 연기금을 통한 주식 장기 보유를 통해서 공공 부분이나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리로 나아가면 어떨까? 연기금 자체를 사회화시키고 그것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게 되면 일종의 연기금을 국내 주식 투자로 많이 돌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 주식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을 사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뭐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논쟁은 되죠. 여러 논쟁이 되는데 굳이 뭐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이 신용할당의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운용의 주체는 지금 누구인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기금에서도 뭐 ESG 투자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ESG 투자의 밸류에이션 지표들,
어떤 기준으로 ESG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어느 기업에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만 공개, 한두 페이지 정도로만 공개를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연기금이라는 건 우리가 낸 어떤 뭐 국민연금인 것이고, 이것들의 사용이 몇몇 그냥 전문가들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입해서 신용할당의 정치들을 벌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ESG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으로서 이제 연기금 사회주의의 예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사회주의의 이행을 위한 뭐 도구로서 사회화 민주화된 연기금과 배당의 상상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 상상 자체는 굉장히 금융적인 상상이잖아요. 연기금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이사회에 발언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다. 집합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건 굉장히 이제 금융적인 상상력인데, 이 금융적 상상력을 일종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뭐 이런 하나의 사례로서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맥락 속에서 아무튼 이런 식의 고민들도 해볼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과감한 상상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이 금융을 둘러싸고 물론 연기금의 뭐 스튜어트십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는 지금도 되고 있기는 해요. 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투명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조금 더 이제 과감한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같이 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하는 논의들은 뭐 이게 오늘 뭐 다 논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금융의 영역들을 둘러싸고 이 금융 포퓰리즘의 등장 혹은 일상생활의 금융화, 자산 경제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지금 일시적인 이 흐름이라기보다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이고 한국 사회를 넘어선 어떤 자본주의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래서 좀 거친 언어고 되게 큰 이야기이지만 이런 정도의 고민들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경제의 등장과 자산소득화의 심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한 회피나 도덕적 비판으로 충분할 것인가, 금융의 영역을 사회운동의 장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가, 금융시장에 반영된 대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번역해낼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오늘날 자산에 기반한 이제 불평등의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같은 아이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기금 사회주의 약간 일종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같은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는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부유셀 얘기하는 피케티나 뭐 아니면 김종철 선생님의 협동조합과 연계된 기본자산제, 결국 기본 자산을 지급을 하는데 대신에 협동조합 지분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주식회사 협동조합 체제로 바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데, 일종의 그래서 뭐 이거는 뉴레프트 리뷰에 실린 이제 논문의 제목인데, 피케티 이제 21세기 푸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로서. 근데 과연 이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한 어떤 새로운 주체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좀 되게 거대한 얘기고 큰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이 사실 많은 학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도 만나뵈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희 선생님의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저한테도 말씀하셔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다들 이제 저희가 금융 잘 모르지만 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 당연히 저도 아는데 다 이제 겸손의 표현이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 산업자본주의식의 제가 노동은 잘 모르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좌파 학자이자 좌파 활동가인데 이제 노동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영역들을
일종의 거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 혹은 이제 뭐 제스처인 것 같아서 우리 그런 사족을 달지 말고 이 금융이라는 영역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볼까. 이 영역을 정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영역을 운동의 장으로 바꿔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봐야 할지, 혹은 봐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진척시켜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 학자로서 에티엔 발리바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자들의 상상이 아니라 사실 피지배자들의 상상이 특정한 보편화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의 영역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제 지배자들의 어떤 이 상상을 통해서 혹은 지배자들의 권력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희망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열망과. 물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할 특정한 방식의 보편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이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개입해서 저희는 뭐 학자나 활동가 분들이나 다 사실은 일종의 이 번역가잖아요. 이러한 열망들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번역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벡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들, 금융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어떤 희망이나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좀 큰 얘기면 큰 얘기고 뭐 한데 그런 방식으로 제언을 던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10분 동안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신 이승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요. 다시 모여서 제기해주신 어쨌든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시 반에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